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으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지난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 그리고 북한 관료들을 분리해서 언급한 바로 그런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태영호 공사의 망명 때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복합적 상황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생각인데요. 1980년대 말을 상기해보면 역사란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텐데요. 이런 대비가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언제나처럼 첫 순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아침 조간의 중앙일보죠. 중앙일보에 그 톱으로 나와 있는 그 얘기부터 해보죠. 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다른 차관급 이상의 인사 2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찰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 우병우 민정수석 이외에도 이 다른 그 차관급 인사 2명에 대해서 그 특별 감찰을 실시를 했고요. 이미 한 명은 그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검찰에 고발한 한 명은 바로 그 우병우 민정수석과 또 연관돼 있다고 하죠. 상당히 좀 파장이 예상되는 보도인데요. 이 중앙일보가 오늘 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법에 보면은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그 전현직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관급 인사라고 한다면 일단 차관급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수석비서관 이상의 그렇죠. 인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비서관은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그 수사 범위 얘기할 때도 비서관 시절 얘기는 못 꺼낸다. 그래서 이제 수석 비서관 이후 때만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파장 예상이 되죠. 예. 자, 그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와 관련해서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 특검 얘기를 꺼낸 모양이에요. 네. 특검으로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제 그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그 세미나 자리에서 이제 그런 말을 했죠. 네, 그 정세균 국회의장, 이 개인사로 국정 전체가 필요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이 빨리 특검에 넘기고 민생을 비롯한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과 정부, 정당이 좀 전념하는 게 옳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이 국회의장이 특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만약 야당에서 그 특검 도입을 주장할 경우에 이 국회 논의 상당히 좀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관측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금 검찰에서 특검 안 하나 이런 생각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폭탄 돌리기가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검찰로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인데 이거 왜 특검 안 하지 이런 생각하는 보도도 있던데.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그 우병우 수석을 즉각 국회 운영위에 불러내겠다 지금 청문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뭐 계속 물러나지 않으면 일단 특검 이야기는 좀 이따 꺼내더라도 일단 청문회부터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상호 그 더민주 원내대표 어제 그 기자들과 만나서 만약 우 수석이 그 사퇴하지 않는다면은 이번 주 중에 그 국회 운영위원회 그 소집을 요구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병우 수석은 물론이고 이석수 그 특별감찰관도 같이 불러내서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제 이렇게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예. 여기에 뭐 이제 그 국민의당 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여야가 운영위원회 그 개최를 합의했기 때문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죠. 지금 어쨌든 새누리당 사정도 진짜 복잡해 보여요. 네,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갈지 좀 주목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한 번쯤은 우병우 수석이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어제 의총에서 그런데 그 행자부 장관을 지냈던 그 정종석 의원 이런 그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이제 겨냥을 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은 이 고발할 만한 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라면서 그런데 그 주요 당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석비서관의 그 진퇴를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그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정진석 원내대표를 이제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런 뭐 풀이가 당장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자 그 정진석 원내대표 이렇게 응대를 했다고 그러죠. 이 정당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만 사람마다 그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더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어제 의총을 끝냈다고 하는데 의총이 끝난 뒤에 정말 불쾌하다. 이제 이러면서 여러 가지 좀 감정을 좀 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고발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다. 수사 의뢰를 했다라는 게. 근데 그게 수사 의뢰가 고발, 수사 의뢰.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단계거든요. 그 밑에 두 단계가 더 있는데. 네,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그러나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이 될 때 이제 인정이 아니라 이제 수사를 확신이 들 때. 네, 확신이 들 때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헌법학자시니까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감찰관의 운신이라는 게 가벼울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추경 국회 처리가 결국은 어제죠. 네, 어제 추경 국회 됐습니다. 본회의 처리가 무산이 됐죠. 네, 뭐 추경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도 아마 그 이례적인데요. 이 조선해운업 그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그 청문회 증인 채택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어제로 그 예정됐던 그 추경 처리도 이제 무산이 됐는데요. 여야 3당 원내 수석 부대표들 이 증인 채택 문제 어제도 그 막판까지 그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절대 나올 수 없다. 이런 그 새누리당의 그 완강한 입장 때문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하죠. 더민주 어제 그 의총을 가졌는데 구조조정 그 청문회 없이는 추경도 없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손학규 전 대표를 13일 날 만난 모양인데 이것도 어떻게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렇죠. 이거 뭐 비밀로 할 이유? 글쎄 말이죠. 지난 주말이죠. 그 13일 서울 시내 그 한 호텔에서 이제 그 배석자 없이 2시간여 동안 그 반주를 곁들인 비공개 단독 저녁 식사 회동을 가졌다고 하죠. 이 극비 회동을 가진 셈인데 이 김종인 대표가 그 퇴진을 바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더민주가 8.27 그 전당대회로 이제 그 이른바 그 당권의 향배가 이제 확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그 두 사람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이렇게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김종인 대표 며칠 전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친박 친문을 떼어내고 이 중간지대에서 그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중간지대 그 정계 개편론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오가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점이 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제 김종인 대표 언론의 취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신은 주로 이야기를 들었다. 이 손 전 고문이 그 확실히 이야기한 건 아닌데 서울로 오긴 올 것 같다는 인상을 줬다. 그러나 이제 바로 더 민주에 들어오겠느냐. 과거에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우당에 오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저는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김종인 대표하고 자꾸 여러 사람 만나고 다니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당으로 들어와라 이게 아니고 정치판 새 판 짜보자 이 얘기를 하러 전 만난다고 보거든요. 손학규 전 대표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만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켜봐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취임한 지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눈치 보기가 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정치 현안이 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분에게 평을 직접 들어보면 어떨까요? 바로 새누리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의옥 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많이 더우시죠? 그죠? 예, 많이 더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휴가 다녀오셨어요? 네, 소임을 마친 후에 동해안으로 가서 바닷가에 좀 산책도 하고, 또 산행도 하면서 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예. 퇴임하신 이후에 첫 번째 인터뷰신 것 같은데 사실 혁신 비대위원장 자리 제안 받으셨을 때에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 쪽에는 별 관여를 안 하셨잖아요. 법 쪽에, 학계 이런 쪽에 쭉 계셔가지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 예. 2월까지 공직 쪽에만 한 40년을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5월 하순기에 갑자기 새누리당에서 혁신 비대위의 일을 맡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강하게 와서 맡게 됐는데, 사실 저야 말씀하시듯이 정치와 정당을 모르는 상태에서 비대위를 구성했고, 또 당의 대표로서 운영을 했고, 혁신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보람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네.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에 다소의 기여도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가장 큰 일을 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점, 걸림돌은 뭐를 꼽으시겠어요? 제가 정치를 잘 모른다는 말씀을 금방도 했습니다만은, 보니까 당의 정치인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각각 하나씩의 계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의 정치인 사이에서도 예. 각 개인의 정치적 이해 이런 관련되는 데는 어김없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가만히 안 있죠. 그렇게 예. 되니까 정당의 계파라는 것이 다층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간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저는 거의 모든 사안마다 정치적 개인이나 계파의 관점에서 뭔가 비난하는 이런 것이 참 어려웠는데, 예를 들면은 전당대회 날짜 같은 경우는 매우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정했고, 또 총선 국민 백서 같은 것도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혀 강요하지 않고 공표를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다 각각의 시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게 참 어렵다는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꾸려진 지 2주 정도 지났는데 혁신 비대위원장 지내신 분의 입장으로서 이정현 대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무난하게 잘 이끌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선출된 이정현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한 기대는 큽니다. 특히 이정현 대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서토리가 있는 그야말로 국민을 잘 아는 정치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행보로 봐서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당 대표로서 가장 잘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부족한 점은 뭐라고 보세요? 글쎄 당장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 이정현 대표는 앞으로 더욱 더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당의 정책에 담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입장에서 당을 이끌어서 내년에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의 목소리 담아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새 우병우 수석 문제, 민정수석 문제를 이렇게 볼 때에는 정지석 원내대표는 상당히 본인의 소신대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반면에 이정현 대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법조인 출신으로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어떤 지금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고, 근데 본인은 지금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법조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휴가 중에 있었고, 예. 벌써 당을 떠난 지도 한 2주 가까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제가, 그러면 제가 소리를 내는 것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법조인 출신으로서 민정수석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왜 수사를 못 하겠습니까? 예. 근데 민정수석은 일반적으로 검찰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다. 그래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정수석이 실제로 검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인가요? 글쎄요.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의 일이 있고, 검찰은 검찰의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이 기구의 이 구조상. 예. 예. 어쨌든, 만일 말이에요. 어떤 특정 공직자가 언론에 의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근데 언론에서 제기되는 소위 의혹이라는 것만 가지고 예. 공직 수행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석수 예컨대 범죄가 된다든지 예. 또 아주 심한 윤리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걸로 말하자면 사실로 밝혀져야지 예. 언론에서 제기하는 사실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문제도 마찬가지겠네요. 아이, 글쎄요. 그것도 언론에서 제기된 거 제가 아닙니까? 오늘 인터뷰에서 예.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어쨌든 그렇다면은 새누리당이 이제 내년에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새누리당에서는 과제죠. 예,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능성을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은 하여튼 당내 화합을 강화하고 또 박근혜 이 현재 정부의 성공을 이끌고 좋은 후보를 민주적인 절차로 당원 국민의 뜻을 모아 뽑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시대 또 미래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에게 제시한다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특히 어떤 부분을 좀 새누리당이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보세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차별성을 좀 둬야지 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다 더 당내의 화합과 통합, 그 다음에 지도부로서 대승적인 자세, 그 다음에 국민의 행복과 안전, 기본권, 또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에게 제시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새누리당의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김의옥 위원장께서 본인은 이런 역할을 조금 밖에서나마 돕고 싶다 이런 건 없으세요? 현재로서는 저는 소임을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여쭤봐서 죄송한데 만일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정당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다시 맡고 싶으세요? 글쎄요. 제가 처음에 당의 일을 맡을 때는 이 서로는 정당의 헌법상 지위 이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당이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정당을 헌법에 수용한 거 아닙니까? 그 정치의 주요 주체로 인정했고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했고 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사실은 참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의 정책 의사 형성을 시켜서 좋은 정치를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필요하다니까 그 새누리당에 가서 예. 짧은 기간이지만 일을 했는데 예. 앞으로 뭐 그런 제한이 있을 리도 없겠지만은 그거는 왜 있을 리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리고 우리 김영우 위원장께서는 대표적인 법학자시고 대학 총장도 되시고 헌법재판관도 되셨던 분인데, 자, 개헌에 대해서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필요합니까? 예, 현행 87년 헌법이 시행된 지가 28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개인 의견보다는 현재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 다양한 방향에서 제기되고 있죠. 예. 그런데 먼저 거론되는 것이 주로 권력 구조 분야이고, 예. 그다음 이제 그동안의 사회 변화 등을 고려한 국민의 기본권 일부 보완 주장. 근데 더 나아가 심지어는 뭐 영토, 경제, 건국 인력에 대해서도 일부 거론하고 그런 형편이죠, 우리 현재. 예.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결국 헌법 제정 권력자가 국민인데 국민이 인정해야 개헌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개헌을 하게 되면은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분야도 보완하는 예. 그런 내용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우리의 개헌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어느 당파나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만약 개헌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파나 집단, 개인의 정치적 이해 득실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그 내용과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에서 나와야 사실상 또 된다. 생각해 보면은 예. 개헌론이 현실적으로 본격화되면은 엄청난 요구와 주장이 법물처럼 제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당장 짧은 기간 내에 개헌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예. 또 앞으로 저희가 중요한 조언 같은 거 들을 때 있으면 꼭 좀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의옥 전 위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세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4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영입니다. 폭염은 여름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 분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 두통이나 근육 경련 그리고 현기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119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안전한 여름나기 캠페인 국민안전처와 함께합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기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예, 7시 37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이죠.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나성숙 캐스터. 네, 많이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가는 길은 사고까지 있는데요. 녹천교 진안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현재 사고 처리 작업이 되지 않고 있고요. 월기 1교에서 수락 지하차도까지 정체인데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2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심 쪽으로 향하는 차량들도 수락 고가차도에서 성동교까지 전 구간 밀리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향하는 차량들 오늘 많습니다. 종암 분기점에서 홍지문 터널 통과하는데 20분 이상 소요되고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또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여의도 구간으로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극비 회동을 가졌다. 저희가 오늘 주요 뉴스 브리핑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만남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사판 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최근 국민의당 김영환 사무총장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미 사판은 짜여 있고 그 사판은 바로 국민의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의당 김영환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자, 국민의당이 사판이다. 예?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난 총선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나라의 정치가 양강 구조로, 기득권 양강 체제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양당 체제를 극복을 하고 3당 체제를 만들어서 정치를 바꾸라는 요구가 국민의당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에 일단 새 판이 짜여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사판에 있어서의 핵심은 개헌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것도 4년 중임제와 같이 약간 바꾸는 게 아니라 의원 내각제 혹은 이원 집정부제와 같이 권력 분산형 개헌이 바로 사판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 면에서 상당한 공감이 있다. 국민적 공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집권당 대통령의 결심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또 그런 면에서 개헌에 매달리게 될 경우에 내년으로 임박한 대통령 선거에 정권 교체의 그런 가능성 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손학규 전 대표가 말하던 세판 짜기는 국민의당에서 하면 된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정계 개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손 전 대표는 당적이 있는데 정계 복귀가 임박해 있고요. 예. 일단 하산하시면 제3지대에 머무르게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당장 국민의당에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있고.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인데 3지대가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가서는 희망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는 제3지대에 있게 되는 그래서 서로 힘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야권 통합, 후보 단일화 이거는 3자 필패론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국민들은 그런 논리에 식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선 중심으로 이념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중도 개혁 세력이 진정하게 합치는 그런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손학규 대표와 우리 당은 그 이념적 공감대가 있다, 정치적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서로 힘을 키워서 일정한 시기에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른바 중도 세력 둥지론 어제 나왔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사드 반대가 중도를 잘 설득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를테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다. 보수 또 그 경제에서 신보 이렇게 표출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예. 면에서 이제 상당히 엇박자 같이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북핵 문제와 국가 안보에 있어서 사드 이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사드로 막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고 그렇지 그 안보에서 보수라는 입장을 우리가 바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역시 이제 다른 대안을 찾는데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이제 일관되게 중도 세력을 통합해야 국민을 통합할 수 있고 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패권 정치라고 할까 계파 정치 분열의 리더십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손학규 전 대표와 우리 안철수 우리 전 대표 또 우리 국민의당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개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 개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여당과 대통령은 반대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당도 친박 비박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지금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그 정파적인 이해가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이거 국민적 공감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개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정치가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그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 내년에 지금 대선이 거의 1년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개헌에만 지금 머무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요. 개헌이 개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헌의 연결고리에서 김종인 대표가 얘기하는 새누리당 내의 비박, 그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 비노 비문.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이런 쪽을 한꺼번에 얽을 수 있는 그 아젠다가 개헌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 중요한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하나의 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양당이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친박이라고 할까 또는 친노라고 할까 이런 계파 정치를 반대하고 배격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친노가 복원이 되고 또 친박이 복권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역천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과는 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친박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새로운 정계 개편에 나설 수 있겠는가? 또 친노를 제외한 김종인 그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분들이 결단하고 새로운 정계 개편에 나설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역시 이제 국민의당이 이런 그 깃발을 들고 있고 또 노선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중도 세력이 통합하는 것이 내년 정권 교체의 중요한 그 뭐라고 할까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요 그 지금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박근혜 정부 흔들기다, 청와대 흔들기다 이런 얘기로 우병우 수석 얘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판단 끝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론조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정부와 대통령이 공연히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니까 우리 국민의당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하는 것은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시시비비를 하겠다, 싸움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터지게 되니까 우리 당이 거의 한 달에 걸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우병우 수석의 사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는 우리가 새 정치의 모습 보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것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그런 쟁점을 없애버리고 또 전국을 안정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청와대는 어쨌든 우병우 수석이 흔들기는 청와대 흔들기의 수단이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세력, 예를 들면은 청와대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부패 기득권 세력, 좌파 세력, 실제로 이런 세력들이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도 정권 말기에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언론의 마녀 사냥이다. 또는 무슨 정권 흔들기다. 또 기득권 세력들의 그런 무슨 바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그런 측면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적인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잘못된 이런 측근들의 바로 또 잘못된 그 부정부패와 연루된 그런 주변의 그런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읍참마속하고 또 이게 정리를 해서 이 정권 말기가 되면 정권이 상당히 취약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전국은 안정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일정한 성과를 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너무 이런 감정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이거 문제를 보게 되면은 전국이 정정 꼬이게 되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저마다 이제 당권 주자들이 내가 되면은 야권 통합하겠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지루한 논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루한 논쟁이요. 정말 너무 오래된 레코드에 흘러가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을 통합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야권 통합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합리적인 개혁 세력을 함께 해야 되고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을 같이 모아서 나라의 정치를 통합하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 통합이라는 단선적이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경로 의존성에 의존해서는 통합하고도 승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영환 사무총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